왜? 이런 늙은이에게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우스운 거니? 아가씨 하기에 달렸지. 누군가에 대한 열의도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가씨 안에 그 열의가 생성돼 있는지, 또 그때까지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지 보자고.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겠어? 글도 마찬가지야. 내 에너지를 담은 언어들이 읽는 사람의 간절함과 맞닿아야 시너지를 내는 거지. 하긴 그렇지. 인간은 언어 영역만을 공적인 소통수단으로 여기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소통수단은 많아. 눈빛 몸짓 말고도 말이지. 생각과 기도, 때론 꿈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경수 작가의 작품 묵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묵주, 박경수. 오후의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 노파는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앙상한 어깨가 움츠려진 채 그 중심에서 뻗어나간 가느다란 목이 해바라기를 하듯 창을 향한 채였다. 백발의 긴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정수리 몸미처에 핀으로 고정된 모습은 햇살 속에 하얗게 벌어진 목화송이처럼 보였다. 요양보호사 아내가 그 등 뒤로 바싹 다가갔지만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호사는 불어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어제 말씀드린 분이 왔는데요. 나직한 보호사의 목소리에 노파가 그때서야 고개를 돌렸다. 잠시 두 눈을 껌벅이던 노파가 그 옆에 오독하니 선 나를 올려다봤다. 늘어진 눈꺼풀에 절반은 덮인 눈이었지만 노파의 눈초리는 선명하고 매섭기까지 했다. 나도 모르게 반걸음쯤 물러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 이 사람이 91세라니? 그 눈빛은 나를 뚫어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보호사는 갑자기 간드러진 목소리로 나를 소개했다. 말벗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있다며 나를 이 방까지 데리고 온 그녀는 그간의 에피소드를 미리 말해주었다. 자원봉사를 나온 아주머니들을 방에 들여보내면 그들은 곧 쫓겨났다고 했다. 저런 코드도 맞지 않는 여편네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라고. 나한테 할머니라잖아. 그래, 내가 할머니인 건 맞지만 그 전에 난 작가야. 당연히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그 가느다란 몸에서 어떻게 그처럼 앙칼진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보호사는 때로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 변두리의 이 사설 요양원은 대부분 6인실이지만 노파는 그 값이 몇 배인 독방을 쓰고 있었다. 요양원 원장은 그런 노파를 특별 대우한단다. 젊은 시절 문학 청년이었던 원장은 노파가 작가라는 말에 허리를 깊이 굽혀 존경심을 표했다고. 하지만 노파 스스로 작가라고 말하기 전까지 원장은 노파가 글을 쓰고 출간을 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노파가 너무 무명 작가이거나 아니면 원장이 겉멋만 들렸던 문학 청년이었던지. 나는 보호사에게서 들었던 말을 곱씹으며 원장이 했었다는 것처럼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모습이 작가인 당신을 존경한다는 표시가 되길 바라면서 꺾었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순간 노파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다. 귀여운 아가씨로군. 학생인가요? 가느다란 노파의 목소리는 결코 늙어 있지 않았다. 나는 언뜻 젊은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작가 지망생이래요. 내가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하려는데 보호사가 먼저 말했다. 나는 좀 머쓱해져 그저 웃어 보였다.
노파가 그때서야 몸을 들어 바퀴 달린 팔걸이 의자를 굴리며 나와 보호사를 마주봤다. 창을 등진 노파의 부슬부슬한 머리칼이 빗속에 갈기가 선 듯 보였다. 순식간에 노파의 이목구비가 사라지고 갸름한 얼굴 윤곽만이 드러났다. 그 모습은 좀 괴기스러웠다. 선생님, 그럼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는 이따 약 드실 시간에 오겠습니다. 보호사는 빛을 등진 노파의 이목구비를 찾기나 하려는 듯 무릎을 굽히며 그 얼굴에 바싹대고 말했다. 노파가 의자 팔걸이에 놓였던 손을 잠깐 들어 보였다. 단지 그만 나가도 좋다는 뜻이겠지만 그 손은 왠지 권위적으로 보였다. 보호사가 나가자 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노파 앞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노파가 의자에서 슬며시 일어섰다. 그 모양이 좀 비틀거리는 듯 보여 나는 얼른 다가가 노파의 팔을 붙들었다. 환자복 위에 걸쳐 입은 흰 카디건 소매 속 그 팔은 가늘고 딱딱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툭 부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노파는 내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늙은이라고 자꾸 그렇게 부추그레지면 더 기능이 퇴화되는 거야. 노파는 의자에서 반쯤 일으켰던 허리를 천천히 곧게 폈다. 움츠려 앉았던 모습에 비하면 반듯한 몸매에 키도 큰 편이었다. 분홍색 실내화를 신은 발을 성큼 떼며 침대 옆에 놓인 소형 냉장고 앞으로 간 노파는 냉장고 문을 열고 나를 돌아보았다. 내게 무얼 마시겠냐고 묻는 것 같았다. 냉장고 안엔 각종 음료수가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얼른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며 되레 노파에게 물었다. 뭘 꺼내드릴까요? 노파가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바라봤다. 내가 물었잖아 뭘 마시겠냐고. 작가 지망생이라면서 그 정도 눈빛도 못 알아채는 건 아니겠지? 좀 날카로운 그 어투에 나도 모르게 움찔해졌다. 나는 얼른 오렌지 주스 캔 하나를 꺼내들었다. 알고 있었어요. 제게 눈으로 물으신걸요. 하지만 언어로 확인하는 습관에 길들여져서. 기어드는 내 목소리를 못 들은 척 노파는 나와 똑같은 캔 주스를 꺼내 들고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하긴 그렇지. 인간은 언어 영역만을 공적인 소통수단으로 여기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소통수단은 많아. 눈빛 몸짓 말고도 말이지. 생각과 기도, 때론 꿈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 노파는 주스캔을 들고 창가로 갔다. 보호사와 나를 바라보느라 출입문을 향해 돌려진 의자를 흘낏 바라보던 노파는 내게 눈길을 던졌다. 나는 이번엔 금세 알아채고 의자를 돌려 노파가 다시 창을 향해 앉을 수 있게 했다. 노파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길은 그저 창밖을 향한 채 노파는 자신이 들고 있던 주스캔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얼른 캔뚜껑을 열어 그 손에 쥐어주었다. 그제야 노파가 피식 웃음을 머금었다. 아가씨와 나는 몇 살 차이지? 그건 눈이나 몸짓으로 말할 수 없다는 듯 노파가 물었다. 나는 잠깐 암산을 냈다. 69년 차이 지는 것 같아요. 전 22살이거든요. 내 나이는 알고 왔군. 근데 왜 작가가 되겠다는 거야? 주스캔을 입으로 가져가는 노파의 목소리는 좀 무심하게 들렸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도 별로여서 겨우 2년제 전문대를 올 봄에 졸업했어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요. 취직은 더 어렵고요. 전공이 문예창작이라 글이라도 써야겠다고 컴퓨터 앞에만 있었더니 엄마가 밖으로 내쫓아서 저희 집이 근처라 제가 어딜 가려면 꼭 이 앞을 지나쳐야 해요. 오며 가며 이 건물을 볼 때면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실까 때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내가 좀 수줍게 말하는 동안 노빠는 주스를 두어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은 마치 내 말이 듣기 싫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스캔을 만지작거리는 내 손에 땀이 묻어났다. 내가 왜 이 거만해 보이는 노빠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시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비가 상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밖에 나가 뭐라도 하라던 엄마의 성난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노빠의 시선이 머문 창밖을 바라봤다. 5월의 푸르름이 펼쳐진 잔디마당 건너편에 근처 전철역까지 순환하는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었다. 나도 외출을 할 때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내렸다. 노빠가 늘 저 버스 정거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나를 봤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버스를 타려고 걸어오는 나를 봤든지. 노빠의 시력이 좋다면 말이다. 아가씨 나이보다도 어렸어 그때가. 멍하니 노빠의 시선을 따라 버스 정거장을 바라보고 섰던 나는 그제야 손에 들린 주스캔을 따 한 모금 마셨다. 그때라면 혹시 첫사랑이요? 무심결에 말이 튀어나왔다. 노빠가 그 말에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혼자 까르르 웃고 말았다. 노빠가 고개를 돌려 슬쩍 나를 올려다봤다. 왜? 이런 늙은이에게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우스운 거니? 또박또박한 그 말투는 조금 화가 난 듯 느껴졌지만 노빠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노빠가 어떤 책을 썼는지 궁금해졌다. 고전에 가까운 작품을 남긴 작가나 현재 문단을 주름잡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문예창작가 생활은 벅찼다. 수많은 작가들의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내가 노빠의 작품을 모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아니에요. 전 사실 첫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트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그건 어떤 신비에 관한 것이란다. 사랑은 사실 신비의 영역이지. 노빠는 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나지게 말하며 카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손에 들려나온 것은 반짝거리는 구슬꾸러미였다. 목걸이? 나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팔찌라고 하기엔 좀 길어 보였기 때문이다. 노빠는 그 구슬꾸러미를 창으로 비춰든 햇살 속에 늘어뜨렸다. 빛을 머금은 구슬이 눈부시게 광채를 냈다. 가느다란 크리스털 구슬 꾸러미 밑에는 작은 철제 십자가가 대롱거렸다. 나는 곧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이건 천주교에서 묵주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이건 묵주지. 나는 어쩌면 죽기 전에 이 묵주에 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서 이제껏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내 얘기를 듣겠니? 노빠는 그저 창밖에 눈길을 둔 채 말했는데 왜 그런지 내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무서운 얘긴가요? 나는 그냥 솔직히 물었다. 찝찝한 기억이 오래 남을 괴담 같은 얘기라면 사실 듣고 싶지 않았다. 노빠가 나직한 웃음소리를 냈다. 인간에게 신비는 두려움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건 경외심이라고 해야 마땅한 두려움이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캔에 남은 주스를 마저 마셨다. 주스가 내 목을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지 노빠는 내가 입에서 캔을 떼자마자 다 마시지도 않은 자신의 캔을 내밀었다. 같이 버려줘. 오늘은 아가씨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가씨가 나를 보러 다시 와준다면 그때 얘기해주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노빠는 주스캔을 버리려고 몸을 돌린 내 등 뒤에서 말했다. 나는 못 들은 척 반도 넘게 남은 노빠의 주스를 화장실로 가 버리고 캔 2개를 거기 휴지통에 넣고 나왔다. 가고 싶으면 오늘은 그만 가도 돼. 산책이나 그런 건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보행보조기를 끌고 나가면 어렵지 않아. 그렇게 말했지만 나를 빤히 올려다보는 노빠의 흐린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왕에 왔으니 1시간은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석에 놓였던 접이식 의자를 끌어다 노빠 곁에 놓고 앉았다.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작가셨다던데 무슨 작품을 쓰셨어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빠가 고개를 획 돌리고 나를 쏘아보았다. 왜 과거형이지? 글을 쓰고 있지 않을 때도 작가는 작가야. 그동안 써온 것만으로 그렇지. 또 앞으로 써야 할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의미에서도 그래. 뭐 나는 앞으로 쓰지는 못하겠지만. 노빠는 날카롭게 말을 시작했지만 뒷말은 우물쭈물 삼켰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는 그 옆모습에 좀 쓸쓸한 기운이 어렸다. 작가이신 선생님의 작품들이 궁금했어요. 노빠의 쓸쓸한 옆볼에 대고 나는 한껏 공손하게 말했다. 노빠가 삐씩 웃음을 머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쓴 글들을 모두 읽을 수는 없지. 쓰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읽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래도 나는 쓰면서 희열과 존재감을 느꼈고 더러는 내가 쓴 글에 감동하고 인생을 곱게 세운 사람들도 있지. 이방 문 앞에 표시된 내 이름을 보았다면 한번 찾아보려무나. 더러는 도서관에 있고 어쩜 아직 서점 구석에 남은 책들이 있을지 몰라. 궁금하다면 그게 낫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리. 나는 그저 신비를 알아들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엇보다 듣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선생님 얘기를 들을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요. 노빠가 조금 소리를 내 웃었다. 웃음소리는 높고 청아했다. 노빠는 여의고 주름진 얼굴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전혀 늙지 않은 것 같았다. 아가씨 아기에 달렸지. 누군가에 대한 열의도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가씨 안에 그 열의가 생성돼 있는지, 또 그때까지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지 보자고.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겠어? 글도 마찬가지야. 내 에너지를 담은 언어들이 읽는 사람의 간절함과 맞닿아야 시너지를 내는 거지. 나는 평생 많은 독자를 탐하지 않았어. 인연이 닿는 사람들만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 나는 속으로 여기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늙은 여자의 생뚱맞은 신빈이 뭐냐 하는 얘기보다는 사실 내 미래에 관한 일이 더 급했다. 노빠는 창밖 멀리 시선을 던졌다. 환하던 남쪽 창의 햇살이 조금 기울어졌다. 나는 노빠의 시선을 따라 길 건너편 마을버스 정거장을 바라보았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을 들어 요양원 건물을 쳐다봤다. 붉은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3층 건물은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다. 건물이 들어선 건 불과 몇 년 전인데도 이 요양원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노빠처럼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 나는 노빠와 함께 길 건너편 버스 정거장을 우두커니 바라보다 돌아왔다. 그날 저녁 인터넷창에 노빠의 이름을 검색하자 노빠의 젊은 날 사진이 떠올랐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의 노빠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갸름한 턱선에서 겹쳐졌다. 20건이 넘는 그녀의 저서 표지가 인물 정보에 나열되었다.
제목만 보면서 휙휙 넘어갔다. 한두 권은 덜어 들어본 책 같기도 했지만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인터넷창을 닫았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된 유명하지도 않은 책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싶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가도 불쑥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노파의 주름진 손에 걸린 채 햇빛에 빛을 내던 그 크리스털 구슬 꾸러미가 자꾸만 생각났다. 노파를 만나고 온 지 꼭 보름째 되던 날, 나는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그 사이 초여름의 기온이 높아져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된 서늘한 병실에서 노파는 전보다 조금 두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베이지색 털실로 짜인 그 카디건은 왠지 노파 혼자 가을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양보호사가 방 안에까지 나를 안내하고 돌아가자 노파는 팔걸이 의자 바퀴를 돌려 비스듬히 나를 바라봤다. 환한 창을 배경으로 옆모습을 보이고 앉은 노파의 콧날이 오똑했다. 나는 인터넷 검색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렸다. 사진 속 그 여인의 모습에 겹치는 건 노파의 갸름한 턱선 말고도 저 콧날이 있다는 걸 다시 생각했다. 나는 잠자코 구석에 놓인 접이식 기자를 끌어다 노파 옆에 놓고 앉았다. 노파가 얇은 입술을 삐뚤음이 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몇 번은 말을 오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 한 번 더 오면 묵주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오지 않더군. 그들은 궁금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궁금하다는 것도 하나의 갈망이지. 아가씨가 이렇게 다시 온 것만으로도 우리 인연은 다 있는 것 같네. 그러게요. 사실 여기 다시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묵주가 자꾸 생각났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조금이라도 가식이 섞인다면 노파가 금방 알아챌 것만 같았다. 노파는 나를 바라보며 다시 미소 지었다. 이번엔 입술만 삐뚤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름진 눈가에도 웃음을 담았다. 노파가 카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가늘고 반짝거리는 구슬꾸러미가 노파의 손에 딸려 나왔다. 이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대체물이긴 해. 몇 번 바뀌었지. 구슬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또 구슬에서 구슬로.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노파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노파는 고개를 조금 쳐들어 창으로 비춰드는 햇살을 얼굴 가득 받았다. 빗속에 드러난 옆 얼굴은 완벽하게 노파의 젊은 날 사진과 겹쳐졌다. 노파는 묵주를 손에 쥔 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노파의 시선을 따라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따가워진 햇살에 요양원 뜰은 텅 비고 건너편 버스 정거장에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때 나는 그저 열망에만 가득 찼던 소녀였어. 아가씨보다도 어렸지. 첫사랑을 했느냐고? 아니 어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열망이었어. 평생을 살아보니 사랑이란 그저 자기 안의 열망을 끌어내는 하나의 매개에 불과해. 그 매개를 통해 신의 사랑을 발견할 때만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지. 나는 그때 그것을 몰랐지만 스스로 기회를 찾아갔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 사랑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완화시켜줄 진통제쯤으로 교회를 생각했다고나 할까. 노파는 말을 끊고 낮게 코웃음을 쳤다.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잠자코 듣고 있었다. 세례식 전날 밤이었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공연히 집안을 왔다 갔다 했지.
왜냐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사랑을 만났거든. 그는 동료들과 함께였는데 나도 친구와 걷다 만난 길이라 우린 그냥 헤어졌어. 그 다음날 내 세례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 그럼에도 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 그가 그리운 것도 같고 감당이 안 되는 것도 같고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그저 내 안의 열정이 마구 분출되던 때문이었어. 그러고 있는 동안 자정이 가까웠던가 봐. 내긴 사회적 엘리트였지만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되는 오빠가 있었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나는 그만 술에 취한 채 기가한 그에게 붙들려 버렸지. 그는 내가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 있다는 걸 시비 걸었어. 나는 말대꾸를 하고 말았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음, 커튼이 젖혀진 어두운 창밖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 창으로 비춰든 가로등 불빛에 그의 눈이 푸르게 빛났어.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 악마. 그래. 그 순간 어쩜 그에겐 악마의 기운이 실렸던지도 몰라. 그 다음날 세례식을 앞둔 나를 별 이유도 없이 구타했으니까. 나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 왜냐면 그는 너처럼 하찮은 인간이 무슨 세례를 받느냐고 말했거든. 그래, 그때 난 꿈만 가득한 소녀였지. 유복한 집안 환경이 삶의 무기일 뿐 잘난 오빠에 비하면 지닌 것이 없던 아이였어. 나는 정말 나 자신의 하찮음에 밤새 울었어. 비는 쏟아지고 내가 한 입에 가랑잎이 되어 높은 절벽 끝에서 어둠의 공간으로 풀풀 날리는 것만 같았어. 그것은 지독한 고독감이었어. 거기엔 내가 그토록 애달아하는 사랑도 떠오르지 않더군. 노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순간의 고독을 반추하는 듯 어깨를 떨었다. 나는 가만히 노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떨리던 그 어깨가 조금씩 가라앉고 노빠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묵주가 내게 왔던 건 그 다음 날이었지. 내 세례식에 왔던 언니가 오빠의 선물이라며 반짝거리는 크리스탈 묵주를 내밀었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해달라고 했다더군. 내 생애 최초의 묵주는 그렇게 애증이 담긴 채 찾아왔어. 나는 밤새 울어 부은 얼굴이었지만 사랑을 만났고 그날은 행복했어. 하지만 내가 그 묵주를 들고 조금씩 기도라는 걸 배워가는 동안 사랑은 내게서 떠났어.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가슴에 빙하가 몰려왔지. 나는 그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끊어버리고 말았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의 반대편 일만 이룬다며. 거기까지 말한 노빠는 묵주를 움켜쥔 두 손을 가만히 떨었다. 노빠의 옆얼굴에 햇살 그림자가 지며 일그러졌다. 원하는 것의 반대편 일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면 그걸 하지 않는 게 나은 일 아닌가요? 나는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 노빠가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나를 봤다. 슬픈 빛이 어린 얼굴이었다. 나도 아가씨 나이 땐 그렇게 생각했지. 묵주를 끊어버린 건 그래서였어. 하지만 그 묵주는 어떻게든 내게 돌아오고 싶었던 거야. 물건과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란 게 있지. 하물며 묵주는 신의 기운이 어린 것이니 더욱 그러지 않았겠어. 그로부터 10년 뒤였어. 그 묵주가 내게로 왔어. 노파는 햇살이 가득한 창으로 목을 빼며 눈을 감았다.
노빠의 흰 머리칼과 이마와 콧날이 햇빛에 잠겼다. 그림자진 목덜미가 가만히 심호흡을 삼키는 걸 바라보던 나는 불쑥 물었다. 어떻게요? 끊어서 버린 목주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건가요? 노빠는 얼굴을 햇빛에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만 가만가만 울려왔다. 꿈을 꾸었지. 나는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 성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밤새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세례를 받던 그곳 말이야. 거기 성물 판매소에 진열된 수많은 묵주들을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가느다란 크리스탈 묵주 하나를 훔쳤어. 그리고 꿈을 깼는데. 노빠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햇빛을 향해 뻗었던 목을 움츠리며 갑자기 추위가 느껴지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나도 모르게 노빠의 어깨로 팔을 뻗어 감쌌다. 꿈이었군요. 짧은 내 말에 노빠는 갑자기 내 팔을 뿌리치며 일어섰다. 가느다란 몸이 곧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노빠는 조금 성난 눈빛으로 나를 향해 휙 몸을 돌렸다. 하지만 두 눈엔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다. 묵주가 사람으로 왔어. 그 9달 뒤 나는 딸을 낳았거든. 그때는 그 아이가 내게 묵주로 왔다는 걸 알지 못했어. 어른들이 지어오신 그의 이름이 구슬을 잇는다는 한자어 뜻이었는데도 말이지. 아이는 늘 아프며 더디게 성장했고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 노빠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이 묵주로 오다니. 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빠가 내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나 두 눈에선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알아.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얘기를 더 들어봐. 노빠는 내 어깨를 짚으며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다. 네, 저도 더 듣고 싶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 그 아이는 철없는 영혼인 내게 한평생의 기도로 찾아온 거였어.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지.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자기 안에 숨은 것들을 끌어내게 마련인 모양이야. 내 안의 것들이 풀려나와 글이 되고 책이 되었어.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어. 그리고 나는 어느 날 로마 여행을 떠났지. 처음 간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 방문일 거라는 생각에 바티칸 박물관에서 목줄을 하나 샀어. 고르고 보니 오래전 꿈에서 보았던 목주와 아주 비슷한 거야. 그리고 그 1년 후쯤 한평생 아프던 내 딸은 세상을 떠났어. 그 묵주를 쥔 내 손을 잡은 채. 나는 그 애가 태어나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 어떻게 내가 그 아이 태어남과 죽음을 같이 볼 수 있었던지. 노빠의 무릎으로 눈물이 뚝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 꼿꼿한 자세는 한치의 흩어짐이 없었다. 마음이 불안했다. 너무 꼿꼿한 노빠의 가느다란 몸이 금방 꺾어져 부서질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서 침대 옆에 놓인 티슈통을 가져다 노빠의 무릎에 놓아주었다. 따님은 선생님께 평생의 기도, 그러니까 묵주였던 거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 애가 내가 젊은 날 끊어버린 묵주를 대신해 찾아왔었다는 걸. 그 아이를 가질 때 그런 태몽을 꾸었음에도 말이야. 신의 언어를 해석하는 머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게 없었던 거지. 노빠는 무릎에 놓인 티슈통에서 몇 장을 뽑아 눈 주위를 꾹꾹 누르며 말을 계속했다. 평생 병들었던 그의 몸을 태웠지.
그러곤 가루가 된 그 뼈를 납골당에 앉힌 날이었어. 나는 오후에 빈 성당에 앉아 있었지. 손에는 1년 전 바티칸에서 사온 묵주가 들려 있었어. 눈물과 회한으로 정신이 혼미하던 시간이었어. 어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있다가 성당을 나왔어. 그런데 내 손에 묵주가 없더군. 도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내가 앉았던 곳을 두리번거렸지만 묵주는 보이지 않았어.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성당 분식물 센터를 찾아갔지만 내 묵주는 없었어. 얼마간은 며칠에 한 번씩 그 분식물 센터를 찾아갔어. 혹시라도 누가 주워서 거기 갖다 놓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지.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어. 그 묵주가 내 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노파는 하늘로 돌아갔다는 말을 할 때는 긴 숨을 토하듯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듯이. 하지만 그 옆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나는 노파의 손에 들린 묵주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면 이 묵주는요? 노파가 묵주를 든 손을 가슴께로 올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러게 모든 것이 끝났는데 나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더군. 마침 로마 여행을 떠나려는 지인에게 부탁했지. 내가 지녔던 것과 똑같은 묵주를 사다 줄 수 없느냐고. 그 지인은 아주 비슷한 것을 사와 내게 선물했지. 똑같은 것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 불과 1년의 세월인데 왜 똑같은 걸 구할 수 없었던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생은 아무도 없는 거란 뜻일까? 나는 이 묵주에 내 생의 모든 걸 새겨놓은 기도를 지난 세월 해왔네. 그러니까 이 묵주는 내 소녀 시절 처음 가졌던 묵주의 대치물이야. 세례 전날 술 취한 오빠를 통해 느꼈던 그 뼈저린 고독감 뒤에 내게로 왔던 최초의 묵주. 내가 끊어버렸던 묵주. 내 영혼이 오죽방종했으면 묵주가 사람이 되어 내 딸로 태어났겠나. 아픈 일이었지만 돌아보면 참 은총의 일이기도 했네. 아가씨는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어? 노빠는 고개를 돌리고 내 눈을 빤히 들여다봤다. 사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노빠가 말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죽음을 앞에 둔 노빠가 혼자의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햇살이 기울기까지 여름 해는 길었다. 노빠는 할 얘기는 다 했다는 듯 더 이상 입을 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일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다. 왜 그런지 노빠의 침묵을 더 지켜줘야 할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돼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서야 나는 일어섰다. 보호사는 노파를 부축해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내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고맙다는 뜻인지 애썼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노파는 식당 문으로 들어서기 전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그저 삐뚤어만 미소만 머금어 보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그 가느다랗고 반짝이는 묵주가 자꾸 떠올랐다. 어린 소녀가 울며 불며 묵주를 끊어버리는 장면, 이어진 구슬이란 한자어 이름으로 짧은 생을 살다 갔다는 노파의 딸 인간 묵주, 그녀가 떠나자 하늘로 함께 돌아갔다는 묵주, 지금 노파의 손에 쥐어진 묵주. 머릿속에서 묵주란 단어가 끝없이 이어졌다. 요양원을 다녀오고 여름이 짙어질 무렵 나는 지도 교수님을 통해 출판사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베테랑 편집자들이 냉랭한 표정으로 근무하는 틈새에서 주로 잡일을 맡아가며 그들의 눈치를 봤다.
그래도 출판업계에서 A클래스에 속하는 곳이라 더러 유명 작가들의 실물을 보게 되는 일이 그중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었다. 한참 잘 나가는 중견 작가의 책이 새로 편집되는 중이었다. 그는 소설가지만 이번 책은 수필도 아니고 기행문도 아닌 애매모호한 내용이었다. 내 상관인 편집자는 그래도 그 이름값이 있으니 많이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책이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작가는 글 한 편을 첨가해달라며 원고를 보내왔다. 그것을 출력해오라는 상간의 말에 나는 출력기 앞으로 갔다. 가을이 깊도록 넉 달을 일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일이었다. 출력이 다 된 세 장의 원고를 모아들던 나는 무심코 눈이 간 한 단락에 손을 멈추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모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었던 나의 소설 한 편은 독자의 만족도가 컸다. 사실 그녀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작가지만 나는 그 소설이 독특함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나의 문장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집을 아무도 모르게 허물어 그 재료로 나만의 집을 지은 것이 좀 꺼림칙했던 걸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야 고백한다. 형이상학적인 그녀의 생각을 나는 좀 알기 쉬운 형이학적으로 풀이했을 뿐이다. 형이상학을 알아듣기 싫어하는 세상이기에 말이다. 모 작가는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노파의 이름이었다. 그날 나는 근무를 마치자마자 요양원으로 갔다. 그간 출퇴근을 하느라 그 마을버스 정거장을 오가며 붉은 벽돌의 요양원 건물을 수없이 바라봤지만 노파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막연히 크리스마스 즈음엔 한번 찾아가리라 마음 먹었을 뿐. 안내 데스크에서 노파의 죽음을 확인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 내 곁을 스쳐가던 요양보사가 아는 체를 했다. 여름에 왔던 아가씨 아닌가요? 보호사는 나를 알아보고 금세 슬픈 표정을 했다. 나에게서 노파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한 번 더 온다는 게 이렇게 늦었네요. 그동안 바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왔다. 기다리셨어요, 아가씨를. 한 번쯤은 더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달째에 떠나시고 말았어요. 늘 만지작거리시던 그 묵주를 손에 쥔 채요. 그녀가 묵주란 말을 발음할 때 왜 그런지 내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내가 좀 일찍 왔어야 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직 이곳에 계세요. 보호사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여기 아직 계시다니요? 나는 좀 웃는 것 같기도 한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장례는 저희끼리 치렀어요. 이곳에 연락되는 인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요양원 고객이셨으니 정성을 다했죠. 미국 변호사이신 아드님은 장례는 못 오셨고요. 곧 유고를 모시러 온다고 그 방에 그대로 머무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보시겠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나를 흘낏 바라보던 보호사는 따라오라는 듯 휙 돌아서 앞서 걷기 시작했다. 노파가 머물던 병동이 복도로 들어서자 후각의 기시감이 느껴졌다. 어쩌면 켜켜이 쌓여온 삶들이 녹아내리는 냄새, 거기에 소독약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보호사는 노파가 머물던 방의 문을 열고 스위치를 올렸다. 창밖은 어두워졌지만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은 창인 길 건너편 버스 정거장의 불빛이 보였다. 문득 노파가 그동안 내가 저 정거장을 오가는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파가 누웠던 침대 가운데에 백장아리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화장을 해 여기 모셔뒀어요. 곧 아드님이 오셔서 미국 납골 땅으로 모셔가겠대요. 그때까지 방값은 계산하시겠다고요. 내가 막연히 노파의 유골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보호자는 슬그머니 방을 나갔다. 어두운 창으로
길 건너편 삶의 불빛들이 명멸하는 방 안에 노파는 죽음으로 거기 있었다. 나는 침대 가까이로 갔다. 노파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듯 그 유골 항아리를 한 번은 쓰다듬어야 할 것 같았다. 손이 백지 항아리에 닿자 선뜻한 차가움이 밀려왔다. 조금 오싹한 기분이 돼 손을 오그리는데 항아리 앞 시트에 놓인 무엇이 반짝 눈에 들어왔다. 노파의 손에 들렸던 묵주였다. 나도 모르게 묵주를 집어들었다. 유골 항아리만큼이나 차갑고 가느다란 크리스털 구슬 꾸러미가 손바닥에 놓인 채 나를 바라봤다. 마치 노파가 나를 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슬며시 손을 오므려 묵주를 손 안에 쥐었다. 나 이거 가져갈래요. 내가 기억해 줄게요. 당신의 그 이야기를. 아니, 내가 한번 써볼게요. 당신이 말한 신비를요. 나는 노파의 유골 항아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묵주를 쥔 손 안에 땀이 솟았다. 요양보호사가 다시 오기 전에 그 방을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슬며시 방을 나온 나는 쟁걸음으로 요양원 건너편 버스 정거장에 와 섰다. 블라인드가 거쳐진 채 불이 환하게 켜진 노파의 방 창이 금세 눈에 띄었다. 당신의 생일을 훔쳐가요. 어쩜 당신이 내게 주고 싶었던 것인가요? 그 환한 창을 올려다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잠시 어둠 속에 서 있는 동안 그 방의 불이 꺼졌다. 보호사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치고 묵주를 쥔 손 안엔 땀이 흥건해 왔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박경숙 작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시티에 거주하면서 그간 출간한 작품으로 장편소설 구부러진 길, 약방집 예배당, 바람의 노래가 있으며 소설집으로 안개의 칼날, 빛나는 눈물, 의미 있는 생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